네, 16번부터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번 문제는 가와 나의 두 가지 운문이 실려 있습니다. 가에서는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라는 현대시가 실려 있고요. 나에서는 김양년의 두암육가 라는 고전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작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에는 바로 제시된 작품을 보기보다는 1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에서 다루는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 힌트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대부분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작품에서 다루는 표현 기법을 보충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면 이 작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상하기보다 이 작품에서 의도하는 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먼저 한번 보죠.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가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다. 그래서 가 작품에서는 도시 공간에서 초록을 보고 그 초록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이를 통한 감탄과 놀라움에 대한 시가 되겠죠. 자,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화자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인가 봐요. 백발을 보면서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또 젊은이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가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도시공간에서 마주한 이 초록이 그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그 초록의 어떤 마음을 빼앗겼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록에 사로잡힌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초록에 붙잡혔다.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 사로잡힌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자, 지금 이 초록의 이미지가 세 가지로 제시가 됐어요. 하나는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기도 하고 또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기도 하는 이런 초록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이 초록이 수직선 사이에 있고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면서 번져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직선과 사각으로 등장하는 이 수직선들은 아마 초록이 있었던 그 도시 공간을 의미하는 바일 것 같은데 아마도 초록은 우리가 대부분 어떤 풀이나 새싹이나 생명을 의미하다 보니 이렇게 바닥에 보도블록 같은 데 깔려 있는 그런 수직으로 이루어진 그런 직선과 사각 그 틈새에 나타난 초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초록의 생명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자, 초록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놀라움.
자, 도로와 건물로 딱딱하게 덮인 것 같았던 이 도시 공간에서 초록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역시나 놀라움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그게 바로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초록이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갈라진 틈, 즉 도시 공간 속에서도 역시나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함,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 뭔가 생명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촉촉한 불길이 바로 초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록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것이 지닌 도시 공간에서의 생명력을 확인하고 그 생명력에 대해 감탄과 놀라움까지 이어지는 이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현대시를 감상하고 문제를 풀이할 때요. 그 시의 모든 표현 기법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시된 부분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범주만큼 해석을 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막 모든 시를 이거는 무슨 표현법, 이거는 뭐 비유법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촘촘히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현대시를 해석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작품의 큰 의미를 먼저 보고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또 핵심 개념들 기억해 둬야 될 부분들은 따로 표시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이 있는 문제를 볼 때에는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보다는 한 개짜리 문제부터 푸는 게 더 유용한데요. 예를 들면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를 모두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17번도 역시나 가와 나를 모두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18번은 A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이 A가 바로 가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8번 문제는 가만 읽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9번 문제는 나만 읽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는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 기역은 가에 있는 부분이고요. 니은은 나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가 작품을 해석하고 보기를 읽은 다음에 가 작품, 하나의 작품을 해석하고 그 하나의 작품에 해당하는 한 개짜리 문제가 있다면 그 작품만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석해 주는 것이 훨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 지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시 표현이라는 건 이, 그, 저와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A 부분에 보면 여기에 저돌적인 고요, 그다음에 촉촉한 불길이라고 해서 이 지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지시 표현이 지금 초록을 가리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초록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2번,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대상이 갖는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자, 여러분 유사한 문장 구조라는 건 문장의 형태가 비슷한데 반복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대상이 갖는 역동적 이미지에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단어는 이 역동적 이미지입니다. 역동적이라는 건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역동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죠. A 부분에서 일단 비슷한 문장 구조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면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죠. 밑에도 저돌적인 고요, 촉촉한 불길.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유사한 두 개의 행이 이렇게 한 번씩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이 바로 대상일 텐데 초록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 이미지, 어떤 역동적 이미지냐면 솟아나고 있는 그리고 옮겨 붙고 있는 어떤 생명력과 관련된
움직임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역동적 이미지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보죠. 3번.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또 다른 개념, 점층적인 표현. 네. 점층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층적인 표현, 점층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또는 넓혀서 그 뜻을 강조하는 걸 점층이라고 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더 점점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거나 아니면 높게 하는 것. 그래서 강조하는 것. 점점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점층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특히나 시에서는 어떤 문장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하게, 점점 크게, 점점 높게 강조하려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되 문장의 길이를 더 길게, 뭔가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문장을 더 길게 점차 늘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이 점층적인 표현과 우리가 함께 기억해 둬야 될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점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점강법은 점점 더 약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점층적이다라는 표현이 점점 강하고 크게 높게 혹은 점점 더 약하게, 작게, 낮게를 다 아울러서 점층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 점점 더 약하고 작고 낮게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서 점강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점층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초록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4번.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어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죠.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이게 사실 하나의 문장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네,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록이 뭔가 순환하고 있는 과정을 드러내주진 않았기 때문에요. 5번.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개념 하나 모순입니다. 모순은 사실의 앞뒤나 두 사실의 이치상 어긋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해요.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 들어간 표현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설이라는 표현법도 이 모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모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모순이라고 부를 만하냐면 예를 들면 저돌적인 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고요라는 것은 되게 조용한 것이고 저돌적이다라는 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막 덤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막 덤비는 것은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걸 연결해서 저돌적인 고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모순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촉촉한 불길 같은 경우에도요. 불길 자체가 뭔가를 마르게 하고 타게 하는 그 개념인데 그걸 또 촉촉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순된 표현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초록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작품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아까 나 작품을 보기 전에 17번 보기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자가 자신의 백발을 보면서 현재 처지를 한탄하고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바를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죠. 어저 내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 굳은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어우와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표현은 이 어저입니다. 어저는요,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 그냥 감탄사예요.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 내일이야. 무슨 일이? 이렇게 하다는 많다라는 뜻도 있긴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하고 굳은 이가 다 빠지고 이렇게 잘 붙어 있었던 이가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검던 털이라는 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머리카락이겠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자신의 머리가 뭐가 됐다고? 백발이 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보기에 있었으니까요. 어우와 소정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어우와는 여러분 역시나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는 밑에 그대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뜻풀이가 나와 있을 때는 꼭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자,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로다. 그러면 이 일수의 마지막 부분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젊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늙어서는 지금 상심과 슬픔으로 차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셋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얼핏 지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 쉰 예순 넘는단 말인가. 자, 셋, 넷, 다섯이 어제처럼 지나가고 열, 스물도 얼핏 지나가고 서른, 마흔도 뭔가 특별히 한 일이 없이 이렇게 쉰 예순이 넘어간단 말인가. 지금 숫자를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다 하고 늙었느냐. 장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다 하고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느냐. 참 내가 장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참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구나. 즉 세월이 무심히 흐른 것에 대한 역시나 한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삼수.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우리가 어떤 생원이라는 지칭을 얻으려면 혹은 내가 어떤 과거 급제와 같은 시험에서 통과하는 그런 일들도 상식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생원이면 뭐해? 급제하면 그것도 헛일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생원이 되든지 급제를 하든지 그런 것은 다 나에게 소용이 없는 일이다. 밥 깔고 논 매더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 자, 이런 여러분 말투를 고전 문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런 말투에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밭을 갈고 내가 논을 맺더라면 설마 지금 내가 배고프겠니? 이런 말투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밭 깔고 논 맸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밭 깔고 논을 맸다면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현실은 내가 그러질 않아서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겠네요.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올세. 이제 아무리 내가 애달프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밭 갈고 논 매는 일 혹은 내가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 몸이 늙어서 못하겠구나. 그래서 화자의 정서 애달픔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자, 너희라고 해서 지금 뭔가 청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늙었다라고 해서 화자인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 너네 젊다 하고 그 젊음을 너무 믿지 마. 나도 예전에는 젊었었는데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늙어지면 거짓것이. 자, 밑에 늙어지면 거짓것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허망한 것이. 그러면 젊어서는 뭐 내가 야무지게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흐느적 하다가 늙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허망하게 되었다. 네,
이런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오수입니다.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감인들 마다할까. 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제천하니 하오면 못할 일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노라. 자, 내가 어떤 재산인들 부디 말며 여기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거부했겠으며 과갑인들 내가 마다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재산도 거부하지 않았고 과갑도 마다하지 않았었어. 근데 여러분 과갑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밑에 풀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제천하니. 오른쪽의 뜻 한번 살펴보죠. 오른쪽에서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 그럼 과갑은 과거급제에 해당하는 단어일 것 같네요. 자,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되고 과거급제는 하늘에 달렸대요. 이것은 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운수와 하늘에 달려있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즉 나는 재산도 마다한 적이 별로 없었고 과갑도 즉 과거급제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운수가 있어야 되고 하늘에 맡겨 있는 것이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는 뭔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겠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면 못할 리가 없기는, 여기서 못할 리는 못할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기는,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착한 일인가 하노라. 자, 지금 재산이나 과거급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일은 바로 뭐라고요? 이 착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 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한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못해서 애달픈 건데 너희가 좀 해. 뭐? 앞에서 말한 바로 이 착한 일이요. 왜냐하면 이 착한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화자가 깨달은 바가 되겠죠. 젊은이에게 말해주고 싶은 깨달은 바. 그래서 청년이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 청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늙은 다음에 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9번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 일수에 내일이야에 한탄이 담겨 있었는데 그게 제2수에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한 데서 비롯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내일이야에 한탄이 담겨 있었죠. 이 일수는 한탄으로 연결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수에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해서 늙었다는 거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지니까 1번 선지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제1수의 노대의 도상비로다에 담긴 애상감은 제4수의 늙어지면 거짓 것이로 이어지는군. 자,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할 개념 애상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상감은 무슨 뜻이냐면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 애상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죠. 마지막 그 삼행에 어우와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그래서 이 노대의 도상비로다의 뜻은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다. 이 슬픔이 바로 애상감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수에 늙어지면 거짓것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허망함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슬픔과 허망함이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2수의 30, 40 한 일 없이에 담긴 반성. 내가 젊었을 때 뭔가를 하지 않았던 거. 제4수의 젊어서 흐느적 하지 말라는 당부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수에 보면 여기에서 30, 40에 내가 한 일이 없다
라고 해서 젊은 날에 뭔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제 사수에서 나 젊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흐느적 하다가 늙어서 지금 허망해 라고 말했으니 네, 내용이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부로 이어진다고.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제3수의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과 제6수의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개념 하나는 이 무상감입니다. 네, 여러분이 무상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을 무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 무상 뭐 이런 단어를 많이 활용하죠. 자, 그래서 앞에 보면 네, 먼저 3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야 애달픈들 여기에서요. 자, 이 이제야 애달픈들은 왜 애달팠냐면 밭 갈고 논 매면 지금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오는 안타까움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수에 여기 내 못하여 애달프니는 역시나 안타까움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안타까움이냐면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는 착한 일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착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안타까움으로 이어지고 근데 이제 그 안타까움이 오는 원인은 좀 다른 거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세월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참 덧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서 여기서 나 좀 벗어나고 싶어. 이 내용과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제5수에 하오며 못할 일 없기는 착한 일.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착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제6수에 너희더러 하라에서 권유하는 내용이겠군. 그래서 5수에서 이렇게 하오며 못할 일 없기는 착한 일. 내가 깨달은 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착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 라고 6수에서 권유하는 것으로 깨달은 바를 권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20번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기억은 여러분 앞에 이 부분이었어요.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이 초록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피우기 위해서 그 아래 잔뿌리들이 얼마나 그 생명력을 위해서 힘을 주고 있을까라고 했었던 이 부분이고 이제 화자의 상상인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니은에서는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할까. 재산이 유수하고 과갑은 제천하니 이 부분입니다. 재산인들 내가 거부하지 않았었고 과거급제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재산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급제도 하늘이 내주는 거더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더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기억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애정이 이 대상이 바로 초록이니까 이 초록을 피우기 위해서 밑에 잔뿌리들이 얼마나 힘주고 있을까 참 대단해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애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니은에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원망이 아니라 청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재산과 과거 급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화자의 원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2번 기억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질감이 이질감이라는 건 여러분 서로 성질이 달라서 잘 맞지 않는 것을 이질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초록과 화자가 성질이 달라서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니까 적절하지 않고 니은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거부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니은 부분에서의 대상은 재산과 과거급제일 텐데 거부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기억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또 다른 개념, 이 회의라는 단어입니다. 회의는요, 회의감이 든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의심을 품음이라는 뜻이에요. 의심을 품다. 의심을 품는 것을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초록을 보고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해서 어떤 화자의 의심이 드러나지 않고 니은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4번 기억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초록의 생명력을 피우기 위해서 그 밑에 잔뿌리들이 얼마나 힘주고 있을까라고 상상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 재산과 또 과거 급제, 이거는 운수가 있어야 되고 하늘에 달린 거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5번 기억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 화자가 자신을 반성했던 부분 확인할 수 없고요. 니은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하려는 화자의 모습.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17번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예요. 1번 선지. 가에 잠깐 초록을 본 것과 검던 털이 하얘진 모습을 본 것은 사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군. 자, 초록을 보기 시작해서 초록에 사로잡혀서 시상이 시작되고 있고 자신의 백발을 확인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 초록을 보고 나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밭 깔고 논 매더며 설마 한들 배고프리에서는 넉넉지 않은 현실을 초래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 아, 내가 밭 깔고 논 맸으면 설마 지금 배고프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넉넉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에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를 통해 초록이 도시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여러분 이 초록이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왼쪽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고 직선과 사각에 밀려서 꺼졌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 이 초록이 살아나고 있는 그 배경은 도시공간이라고 그 보기에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이 존재하는 수직선들과 직선과 사각은 사실 도시공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콘크리트 갈라진 틈과 연결되는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3번에서 그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룬다고 했어요.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이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도시 공간을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하는, 변화하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서로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늙은 후 또 내 대리를 통해서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밑에 보면 너가 이 청년 이때 하지 않으면 너 늙은 다음에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부분에서 뒷부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가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에서 초록의 바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급제도 헛일이다 해서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있다. 왼쪽에 보면 여기 삼수에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다 이거 다 헛수고다 소용이 없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 라고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에 가에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발견한 초록의 모습에 대한 놀라움. 그 다음에 이미 늙었구나 에서는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1번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조적 표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조는 상반되는 단어나 이미지들이 제시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에서 대조적 표현은 잘 찾았을 겁니다. 주로 어디가 우리가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요. 일수에 굳은 이가 다 빠졌다. 굳었던 이가
그러니까 단단하게 있었던 이가 다 빠졌다. 이거는 굳은 이와 빠진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또 검던 털이 희었다. 검은 털이 하얗게 바뀌었다. 이런 거 우리가 대조적 표현이라고 잘 드러나거든요. 또 이런 부분도 대조라고 볼 수 있죠. 사수에서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다. 젊었다, 늙었다. 이런 부분들 대조라는 것을 아주 확연히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젊은 대상과 늙은 나, 그리고 또 검은 머리가 하얗게 바뀌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늙음에 대한 한탄이나 아니면 젊은이에 대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것과도 잘 연결이 돼요. 그런데 가를 읽으면 이 대조적 표현이 여러분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초록의 이미지는 이렇게 여리고 연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막 휘어지는 느낌인데요. 반면에 도시 공간의 이미지는 직선과 사각, 그리고 또 딱딱한 이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어리고 연하고 휘어지는 초록이 도시 공간의 직선, 사각, 딱딱한 이미지와 어느 정도 대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대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대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뭐 건조한 것들과 촉촉한 불길, 이런 것들, 건조하다, 촉촉하다, 이런 부분에서 대조적 표현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나에서는 이 대조를 조금 더 잘 찾았을 것 같은데 가에서 과연 이 대조적 표현을 잘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어요. 나머지 선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끝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이런 부분들 다 명사로 지금 끝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저 저돌적인 고요, 저 촉촉한 불길,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로 시행이 끝나면서 우리가 여운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끝에, 즉 시행의 끝이 전부 다 명사로 끝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에만 해당하고 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바로 골라낼 수 있죠. 자, 3번에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개념, 수미상관. 여러분 이 수미상관은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머리 숫자의 꼬리 밑자인데 시의 첫 부분,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비슷하거나 유사하게 드러나는 그 문장을 배열했을 때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둘 다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4번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에서는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서는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수의 이런 부분들, 젊다 하고 믿지 마라, 젊다 하고 믿지 마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육수에서도 너희나 하여라, 이런 부분들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명령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그걸 통해서 화자의 어떤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의 명령은 있었으나 의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어렵다. 그 다음에 5번에 감탄사를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여러분 감탄사가 없고요. 나에서는 선생님이 표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할까요? 어저라든가 어우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감탄사는 사용이 됐으나 이 감탄사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또 예찬을 드러낸 건 아니에요. 대상이 대단해, 멋있어, 그 대상을 훌륭하게 여겨, 뭐 이런 마음이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